2008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의 58세 여성 김지영 씨가 부모님의 낡은 집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신 후 매각을 앞두고 얇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의 삶이 산산조각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24세의 간호사 김소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30년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먼 옛날의 유품들이 보관된 습한 다락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자물쇠가 녹슨 작은 나무 괴짝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여동생 소희가 소년 시절의 비밀을 간직하던 괴짝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들, 일기장들 그리고 몇 가지 값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마지막 일기장을 넘기던 중뒤 표지에 교묘하게 잘라 만든 비밀 공간에서 작고 누렇게 편 한 4번 접힌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다락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종이 위에 손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신의 한 낡은 전당포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1978년 5월 1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소희가 실종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의 이름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동철 소희의 남자친구. 맡긴 물건은 제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 동철이 소희에게 선물했고 그녀가 절대 빼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의 30년간의 기다림, 30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얇은 종이는 납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메아리였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끔찍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박동철은 소희가 사라진 바로 다음 날 그녀의 목걸이를 가지고 전당포에 맡겼을까?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기록을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끈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30년 동안 미궁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70년대의 한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8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아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적적인 경제 발전 시대의 막바지였습니다.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전라북도와 같은 농촌 지역의 삶은 여전히 전통적인 색채가 짙었습니다. 당시 기술은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사치품으로 우체국이나 부유한 가정에만 있었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언론은 주로 신문, 라디오, 흑백, 텔레비전에 의존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전주의 삶은 발전하는 도시와 농촌 생활 양식이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경제는 주로 농업과 몇몇 작은 공장에 의존했습니다. 치안 및 범죄 수사 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로 목격자 진술과 수작업 방식의 수사에 의존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문과 같은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했으며 DNA 검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종종 가정에 국한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연인을 따라 가출하는 것은 가족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개인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신뢰했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거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배경 속에서 김소희의 실종은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1978년 봄, 김소희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던 2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평범한 공무원 가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소희는 평균 키의 날씬한 몸매 양상, 단정하게 묶은 긴 검은 머리와 총명하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의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라북도 도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소희는 항상 헌신적이었고 그녀의 다정함과 세심함 때문에 환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격면에서 소희는 내성적이고 조용했지만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책 읽기와 음악 감상을 좋아했고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생각, 꿈 그리고 은밀한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김지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엄격하지만 자녀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온화한 여성으로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소희보다 4살 위인 언니 지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영은 강하고 결단된 성격으로 항상 어린 동생을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두 자매는 매우 가까웠고 자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가족에게 숨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한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26세 청년 박동철과의 관계였습니다. 동철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김씨 가족 특히 아버지는 이 관계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철이 간호사인 딸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동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일기장에서 그녀는 그를 따뜻하고 진실하며 자신을 유일하게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지영은 이 관계를 알고 있었고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동생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부모님을 천천히 설득하라고 조언했을 뿐입니다. 소희의 삶은 병원에서의 일과 동철과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그리고 언니와의 대화 사이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일건강 또는 다른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계획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계획이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78년 5월 11일 소희는 퇴근 후 동철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조금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흰 구두를 신었으 여동철이 선물한 제비 모양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저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운명의 날 1978년 5월 11일은 전주의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한 봄 날씨였고 하늘은 약간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소희는 일어나 병원 아침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소희가 조금 생각에 잠겨 보였지만 단지 일 때문에 피곤해서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오전 8시경 소희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녀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고 조심해서 가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에서 소희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여전히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몇몇 다른 간호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 5시경 소희는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친한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어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동료들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대는 주로 박동철의 진술과 몇몇 드문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동철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오후 6시경 병원 근처 찻집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철은 그들이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일찍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소희는 자신의 경력과 서울로 갈 계획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툼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곧 화해했습니다. 오후 7시경 그들은 찻집을 나와 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동철은 오후 8시경 소희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혼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그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은 소희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늦게까지 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밤 11시 그리고 12시를 가리키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영은 소희의 친구 몇몇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다음 날 아침 5월 12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소희가 아침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고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책임감이 매우 강했고 이유 없이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영과 아버지는 즉시 소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자신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마치 어젯밤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모든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 옷 핸드백 지갑 그리고 책상 위에 약간의 잔돈까지 그녀의 통장도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출하려는 소녀라면 결코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첫 반응은 극심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박동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매우 충격받고 걱정하는 척하며 말다툼과 소위를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족은 이웃의 입소문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직접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병원 기차 역버스 터미널을 돌아다니며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 없는 수색을 하루 종일 한 후 5월 12일 저녁 소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약 24시간이 지난 후에 김씨 가족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실종자 수색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고 이는 훗날 수사에 크나큰 후회와 심각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직후 경험은 많지만 다소 보수적인 이 형사가 이끄는 전북경찰서의 작은 수사팀이 김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반응은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남자친구와 다툰 젊은 여성의 가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방이라는 현장을 조사하면서 그들 역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은 너무 깨끗했고 다툼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과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이 형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지문 채취를 진행했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로 주목할 만한 낯선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상세하게 면담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고 소희가 착하고 책임감 있는 소녀이며 갑자기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제1용의자이자 소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인 박동철을 소환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동철은 초기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다툰 것은 인정했지만 화해하고 소희를 버스에 태워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협조적이었지만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동철은 소희가 떠난 후 곧장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밤새 혼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확인해주거나 부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한 이웃이 자정 무렵 동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소희의 모든 동료를 면담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 대해 좋게 말했고 마지막 며칠 동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희의 친구들도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희와 동철의 관계가 가족의 반대로 때때로 긴장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조직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소희의 집병원 그리고 그녀와 동철이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강변 주변 지역을 삽사치 뒤졌습니다. 경찰견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수풀을 헤치고 도랑을 확인하며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전당포와 여관도 확인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버스 기사가 그날 저녁 소희와 닮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버스에 탔지만 슬퍼 보였고 외딴 언덕 근처의 한적한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진술은 나중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경찰서로 보내진 익명의 편지였는데 박동철을 더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과 그가 겉보기처럼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철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고 그가 다소 성급한 성격을 가졌으며 과거에 몇 차례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전과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첫 번째 가설은 소희가 자발적으로 가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철과의 다툼과 가족의 압박으로 인해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반하는 증거는 그녀가 어떤 소지품이나 돈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어딘가를 헤매다가 어딘가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시신을 찾지 못했을까요, 김씨? 가족이 믿었던 세 번째 가설은 범죄가 일어났고 동철이 주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흉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신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경찰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대중은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소희가 납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유한 남자와 도망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김씨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수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사건은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동철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소희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파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에게 있어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여가 시간과 저축한 돈을 바쳐 스스로 조사했지만 진실의 문은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힌 듯 했습니다. 30년은 끝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세상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에게 시간은 1978년에 멈춘 듯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식어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찾으려는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늙어갔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가 풀리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유일한 용의자였던 박동철은 사건 직후 전주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한 중년 남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매각을 앞둔 집의 다락방을 청소하던 중지영은 그 낡은 전당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이 30년의 어둠 끝에 희망을 다시 밝혔다. 그것은 동철을 소위 실종 직후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물적 증거였습니다. 그는 왜 그녀의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을까? 만약 소희가 스스로 떠났다면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갔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까? 새로운 증거를 손에 든 58세의 지영은 다시 한번 전북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0년이나 된 거에 잊혀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영의 끈기와 영수증의 신빙성이 한 젊고 열정적인 한 형사를 설득했습니다. 한 형사는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확인시켰습니다. 그 전당포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도 당시 주인이 살아있었고 이제는 9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쇠퇴했지만 영수증 사본을 보자 아주 여러 해 전 비오는 날 겁에 질린 듯한 젊은 남자가 은목걸이를 맡기러 왔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이 확인 결과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박동철의 현재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를 포함한 2명의 형사가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 56세가 된 동철은 극도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소희에 대해 묻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한 형사가 전당포 영수증을 내밀 자동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심리적 방어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려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현대 수사관들의 심리적 신문 기법 앞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동철의 자백은 비극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1978년 5월 11일 밤찻집을 나온 후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희를 자신의 가족이 소유했던 옛 농장 근처의 공터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소희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승낙 없는 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며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좇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질 것이라는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동철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붙잡았지만 소희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붙잡아 세게 밀었습니다. 소희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큰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동철은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농장에 있던 삽과 괭이를 이용해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소희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은목걸이는 몸싸움 중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전주를 떠날 돈이 필요했던 그는 그것을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는 소희를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고 그 죄의 비밀을 30년 동안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동철의 자백으로 경찰은 그가 지목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30년 전에는 외딴 농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 지도와 동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법의학팀은 아파트 단지의 작은 화단, 바로 아래의 심스러운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1.5m 깊이의 흙 속에서 그들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지영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소희의 옛 머리카락 샘플을 이용한 DNA 검사를 통해 그것이 바로 김소희의 유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은 명확해졌습니다. 박동철은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소희가 자발적으로 가출했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론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김씨 가족 안이
이제는 홀로 남은 지영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을 찢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에 걸친 수색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언론과 전국 여론은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정의를 위해 30년을 바친 한 언니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동철에 대한 분노와 김지영에 대한 깊은 연민을 표했습니다. 2009년 박동철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저지르고 숨겨온 범죄에 비해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지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동생의 이름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수희가 사라진 지 46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녀는 70세의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언니 김지영은 이제 70대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린 동생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희의 유해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대부분의 새로운 주민들은 그들의 화단 아래에 묻혀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운명적인 전당포 영수증을 포함한 증거들은 경찰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는 한국 법률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변화를 촉발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DNA와 같은 현대 법의학 기술이 오래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간호사 김소희 실종 사건은 한순간에 빼앗긴 생명과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소희가 박동철의 손에 죽었고 그녀의 시신이 잔인하게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은 그 마지막 순간의 두 사람의 정확한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매우 깊습니다. 관계에서의 폭력의 위험성, 과거 수사 시스템의 결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사랑의 비범한 힘에 대해서입니다. 김지영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소희를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를 빼앗긴 꿈 많은 젊은 여성이었다고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동생에게 진실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소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약함과 끈기 희망의 불굴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